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분위기가 오늘도 또 비슷하다는 얘기 비슷하네요. 많이 들릴 것 갈색 같습니다. 분위기고 이제 겨울로 가고 있는데 가을 분위기가 겨울이지만 가을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좀 가을가을하게 입어봤습니다. 가을가을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명태균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또 다른 인선 개입 정황 드러났는데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에도 개입을 했네요. 네, 저희가 어제 수익남 시간에 네.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KBS가 좀 축소 보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다뤘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보도는 KBS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웬일이고? 네,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한 식사 자리에서 네.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였던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A씨인데요. 네. 관련해서 명 씨와 지인 간의 통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사법고시 동기라 그런 거 이야기해갖고 대통령이 장재호한테 그 아들 챙겨줘서 내가 바로 전화했지. 그 여사가 전화했지. 와 영화같네요. 어떻게 전화를 하시고 대통령이 아마 챙겼을 거예요. 장재호한테 얘기해갖고 장재호한테 있잖아. 네. 네, 여기서도 여사한테 전화했다 이런 그렇군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이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서 A 씨를 챙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그렇죠. 인물이죠. 윤핵관. 네, 맞습니다. 윤핵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또 당시 장 전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여사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을 했고 대통령은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또 챙겼다. 그 A 씨잖아요. 네. A 씨가 결국 어느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까? 네, KBS 보도에 따르면 네. A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최근까지도 대통령실 4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명태균 씨와의 인연을 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A씨는 명태균 씨와 아는 사이는 맞다라면서도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캠프 때부터 자신이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공이다. 네, 즉 예. 누군가의 도움이나 내정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올라갔다는 올라간 거다. 겁니다. 장제원 의원도 이에 대해서 의원 시절부터 A씨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지 대통령 부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전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명 씨가 그간 윤한홍 의원을 대선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요. 네. 도지사 공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비서실장 등 여러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명 씨의 기존 주장과 결국 같은 내용이 드러난 셈입니다. 정말 매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이 보도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 현역 국회의원들
조사를 한다고요? 네, 검찰은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하. 즉 정말 명태균 씨의 입김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권을 따낸 건지 공천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들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건데요. 조사 방식은 창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히 수사팀은 공관위 위원들에게 당시 공천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공개된 명태균 씨의 녹취록 중에는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 말한 녹취록이 다 있었는데요. 들어봤던 내용이네요. 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검찰은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상현 위원과 당시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또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한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해서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검찰이 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사 대상이 점점 국민의힘 내부로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또 맞습니다. 대통령은 또 현직일 때는 내란 외환을 제한하고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검찰이 국민의힘 내부까지 조사에 나선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향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명태균 씨의 과거 발언들로만 보면 윤 대통령 부부를 움직여서 김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의 공천이 이뤄진 것 같은데요.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윤 대통령의 녹취도 공개가 됐었죠. 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추천한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추천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명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네. 결국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공관위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관위원들의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이 과정에서 그간 명 씨와 또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른 증거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잘 해야 끌어낼 수 있겠죠. 끌어낼 생각이 별로 없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다른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 하여튼 녹취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해주라 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그거 관련된 다른 증거들 찾아낼 수 있을지 이제 진술 증거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저희 뉴스픽에서는 윤한홍 의원이 경남 도의원에게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해달라 한 내용 이것도 전해드렸는데요. 또 이번에 명 씨의 또 다른 측근이 정진석 그 비서실장한테 연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명 씨를 여러 차례 봤다는 네. 명 씨의 측근에 따르면 명 씨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없다라면서 식사 도중에 덜컥 화를 냈다고 합니다. 명 씨는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명 씨는 대신 연락해 보겠다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측근의 휴대폰 확인 결과 정진석 비서실장 번호로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은 김영선 좀 해줘라 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정치적 비난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측근은 정 실장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에게도 연락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 실장과 4선 중진 의원은 전화를 받지도 또 따로 답신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앞서서도 명 씨가 대통령실과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관측이 여러 차례 나왔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친윤계 의원들이 명 씨를 회유하려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만큼 이들 사이에 어떤 연락과 또 거래가 오갔는지는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명태균 씨 구속되기 전에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막 혼내고 야단치는 그런 녹음 자료 좀 공개해 달라 네. 요청 받은 사실 그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도 검찰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노컷뉴스 단독 네.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윤 의원이 자신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등 거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 등장했는데요. 우선 해당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심 구속시키지 마라. 그거 아니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내가 그만큼 했는데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서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다 터트려 버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윤한홍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조건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 했었더라고요. 내가 뭐 음성을 터트리거나 뭘 터트린 게 없잖아요. 칭찬하는 거하고 여사가 엘리자베스 관계없다 그것만 한 거지. 그걸 뭐하기 위해서 한 거지. 대통령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를 좀 어떻게 좀 터뜨려 달래. 내가 그러면 한 번 딱 전화 와서 우리 장모하고 집사람 전화하지 마라 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 그 다음 날이 자기가 본인 또 사과를 전화 왔어요. 예, 미안하다고. 그래서 1시간 정권교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한치는 거를 딱 한 번 나한테 화내는 그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다 나오네요. 네. 네, 하루 만에 바로 또 나왔죠.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명 씨에게 최소 2차례 전화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한 번은 명 씨에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고 또 한 번은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전화해서 사과하면서 1시간가량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윤 의원은 명 씨에게 첫 번째 통화 녹음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명 씨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두 번째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명 씨와 윤 의원의 거래가 성사됐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명 씨가 이 음성을 공개하기 전에 구속이 돼서 해당 녹취가 세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외에 받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탁해서 해당 육성 녹취를 폭로할 시점을 명 씨가 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다른 가능성은 명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네. 석방이 안 될 경우 또 이를 두고도 다시 여권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도에서 혹시나 명태균 씨하고 뭐 딜, 조건,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드러나고 있어요. 현직 의원이 뭐 전화해서 좀 구속 풀어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 요청하고 협박당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 확인이 된다면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요. 결국 민주당이 이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했네요.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음성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명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윤 의원이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회유와 더불어서 거래까지 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윤 의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어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는 뭐 범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 제소 부분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편 오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또 이 사람하고 돈을 건넨 예비 후보들 간의 대질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검찰이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예비 후보들 간의 3자 대질 조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네. 특히 명 씨 쪽에 돈을 전달한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만큼 이들의 혐의 입증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지금까지 각자 돈을 주고받은 이유와 최종 수수자 등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전 소장은 명 씨가 수수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명 씨는 김 전 소장이 예비 후보로부터 빌린 돈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고받은 이유는 예비 후보자 2명 간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씨는 공천의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대질 조사로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자가 맞는지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이 공천의 대가성 여부가 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천의 대가성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줬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개됐던 명태균 네. 씨와 지인 간의 대화 중에서 지난 2021년 8월 다음 주 월요일 준석이하고 나하고 윤상현이하고 만나요. 그래서 윤상현이가 저 본부장으로 앉을 겁니다. 라고 했던 녹취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9일이 바로 그날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경북 상주를 찾았습니다. 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는 이준석, 윤상현, 명태균 이 세 사람의 약속 장소에 자신도 있었고 이듬해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던 예비 후보 배모 씨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따로 했지만 명 씨가 배 씨 등 지역 인사들을 이 의원과 윤 의원에게 인사시켜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인사는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경상도 지역을 찾을 때마다 여러 차례 배 씨 등을 인사시켰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해 말에 배 씨가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사시켜주고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뭐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그런 상황에서 돈 건네주고 인사시켜주고 명태균 씨 지금 증거 다 드러나는데 이거 그래 가만 놔둘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납득이 좀 전혀 안 되는데 그래요. 관련자가 당시 대표인 이준석 의원 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인 의원인데 두 사람 입장이 있나요? 2021년 8월 만남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상주에서 이준석 의원과 저녁을 먹은 건 맞지만 이 명 씨와 배 씨를 본 기억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여줬던 만큼 이 의원이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천 대가성이 짙어 보이지만 앞서 이모 씨가 공천 목적이 아닌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던 만큼 오늘 검찰이 진행하는 제3자 대질 심사에서 해당 부분도 규명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빌려줬다니요. 빌려줬다고 그럼 믿고 그걸 그대로 그냥 조사하는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뭐 민주당 쪽 조사할 때 그만큼 반만 조사를 해도 이거 녹음 자료만 봐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조사할 때 그 능력, 그 힘 정말 10분의 1만 하더라도 다 드러날 일이거든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공천 받으려고 돈 주고 공천 받고 인사시켜주고. 말이 됩니까 이게? 당대표한테? 그래요. 제대로 좀 조사하기를 바라면서 자, 전현주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쇼미더 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2주에 한번 진행되고 격주로 하는데
한 주는 토마토, 한 주는 다른 여론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토마토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개요 짧게 설명드리면 뉴스 토마토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8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95%고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응답률이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아. 25.6%이고요. 부정평가가 72.4%였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에 비교하면 이번 주 25.6%로 된 거니까 4.9%포인트가 상승했고 그러네요.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포인트가 하락해서 72.4가 된 거고요. 좀 참고해서 보면 이번 주에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23.7, 긍정이 23.7, 부정이 73%고 여기도 네.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춘 거고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도 긍정이 20이고 부정이 71인데 네. 아무튼 대부분의 조사에서 긍부정의 흐름이 긍정이 오르고 부정이 또 떨어진다는 거는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뼈아픈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역별 지지율 중에 영남 지역의 부정평가가 60%로 올라간 부분이 그렇고요. 네. 세대별로 보면 60대, 70대 쪽은 뭐 지지율이 또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작용할 것 같고요. 60대가 긍정이 32.8%, 70대가 48.5%까지 올라갔네요. 아무래도 이런 여론조사들이 요즘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표본을 또 궁금해하시니까 보수가 257명이고 중도가 446명이고 진보가 315명이라는 대목은 꼭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토마토 조사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양새인데 뭐 다른 여론조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0% 초반이면 뭐 상당히 심각한 건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하락세는 멈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기서 네. 기대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기대치. 그렇죠? 예.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층이 봐도 이거는 어떻게 옹호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있거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거나.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지지층도 더 이상 이거는 방어가 안 돼. 이거는 어디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모함을 하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건 방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내부 분열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뭐 들이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뭐 그런 정도의 액션도 있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나는 한동훈이 싫다. 이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면서 예. 지지층이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ARS 기준으로도 ARS는 아무래도 이제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 전화 면접보다는 조금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높게 나왔는데 네. ARS 이 조사에서도 거의 이거 이러다가 20%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이제 국면을 보면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뭐 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로는 폭망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망 기자회견 이후 국면을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씨 얘기라든가 그런데 한동훈 대표로 시작이 되는 그 분열상은 수습이 돼버린 모양새예요 지금. 물론 현재 진행형의 이슈도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뭐 누가 뭘 썼느니 하는 거는 예.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지금 대통령실에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수습이 됐다라고 지지층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대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수층이 어떤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 지금 반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을 한 정도가 지금 뭐 정도의 표현을 뭐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내부의 어떤 분열이 치유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 즉 이걸 유식한 말로 네. 하면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의 탈동조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현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를 통한 자기들의 정당성의 확보 국면 하나,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말을 못하는 요 국면 하나가 합쳐지면서 탈동조화가 지금 극복된 것이다. 아하.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데 뭐 그럼에도 좀 전에 우리 박영식 에디터 지적한 것처럼 영남 지역 부정평가라든지 70대 부정평가가 아주 높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네. 저기 갤럽 조사 보면은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토마토에는 네. 부정이 60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긍정이 또 빠져야 이게 어떤 그렇죠.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 건데 긍정이 그 올라가는 대목도 있거든요. 대구 네. 경북이 지난주에 14%가 상승을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TK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간에 그런 대목이 있고 저는 뭐 대국민담화 같은 경우에는 좀 역대급으로 안 좋게 평가하는데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여론들이 분명히 TK 지역에는 좀 있는 것 그나마 같아요. 했으니까 이렇게 네, 그나마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있는 것 했는데 같아요. 뭘 더 해야 되느냐 이제 네.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브리핑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게이트 새로운 녹취는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다른 이슈들까지 함께 결부가 된다고 한다면 긍정평가가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얼마나 뭐 빠를 것인가 그 폭이 또 얼마나 클 것인가 그건 좀 미지수라고 보고 부정적으로 저는 보는 편이고 네. 다만 이게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여부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이 줄 거라고 뭐 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입니다. 집행유예 나왔었는데, 자, 이 결과가 이 국정운영평가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 두 분 짚어주셨는데, 자, 결국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갈 만한 예.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약 60%가량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은 거 부당하다.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58.6%가 응답을 했고요. 네. 법원 판결은 합당하다가 35.1%,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60대 이하까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합당하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52.3%가 70세 이상에서 합당하다고 봤고요. 지역별로 보면 뭐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이게 좀 특이한 게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TK 쪽에 영남에서조차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하. 대구 경북에서는 부당이 51.3% 그리고 PK가 부당이 49.1%여서 아무튼 지역별로 보면은 부당하다라는 응답이 좀 압도적인 측면도 포인트로 짚어봐야겠네요. 자, 지금 말했던 것 중에 영남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이 판결 부당하다 이렇게 봤던 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짚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네. 일반적인 유권자의 시각에서 볼 때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선거 공보물에 네. 예를 들면은 자기의 전과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허위를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선거 기간이 되기 이전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말에 대해서 이게 유죄를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를 인정한 거에 플러스 이제 징역형까지 선고했다라는 네. 게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이 판결이 과도하냐 아니면 뭐
합당한 거냐 물어보면은 좀 과도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래서 6대3 정도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대부분의 좀 어떤 연령대나 그다음에 좀 고르게 아마도 부당하다는 응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판결은 합당하다 이렇게 답한 사람의 경우에는 35% 정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가미되어서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100%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답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한 분들이 이제 상당수일 거거든요. 근데 이게 35.1%인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아마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상황, 윤석열 정권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수 전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걸로 만약에 다 긁어 모은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최대치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마 30%대 중반 정도일 거다. 요거를 아마 보여줄 수 있는 아마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대치가 35%인데 아까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25% 정도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거기에도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요 여론조사 데이터로 보면은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9일 날 19일 날도 지금 법인카드 그 사용 때문에 기소가 됐고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 25일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법조인들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진행자가 법조인이고 지금 저희는 법 전공도 질문을 아닌데 했지만 제가 예. 예상을 하면 다 반대로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언론이 이게 참 뭐랄까 저도 오늘 오전에 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중형 전망이 다수 많은 것 같고요. 네. 꼭 중형을 전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위증교사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게 제가 뭐 만약에 틀리면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셔도 네. 되는데 이게 2002년에 발생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벌금형을 이제 150만 원 받았고요.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법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고 그러니까 과거 재판에서는 김진성 씨 관련된 거는 일단락이 좀 되고 정리가 됐고 이재명 네. 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작년 초에 이거 대장동 의혹 검찰이 수사하다가 네.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당신 위증한 거야. 김진성 씨 몰랐지? 당신 이거 위증한 거야.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진성 씨가 이거 다시 보니까 위증이네요? 라고 이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고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거고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맞았다라고 이제 김진성 씨가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게 된 것인데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과거에 했던 진술인 게 위증인 걸 몰랐다가 이제 와서 보니 위증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가? 요거를 좀 하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고 다만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어쨌든 만약에 그걸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규정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형이 될지는 사실 과거의 사례들로 살펴보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위증교사는 무죄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형법상으로 네. 위증을 시켰는데 교사의 실패한 교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범죄를 일으키려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안 한 거예요. 예. 뭐 살인을 시키든 뭘 시키든 네. 안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위증을 안 했으면 위증교사는 없습니다. 사실 네, 네.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관계상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사 사실관계상 위증교사라고 하더라도 김진성이라는 정범 위증을 하는 사람이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죄인 겁니까? 그 저는 뭐 그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이게 유죄가 된다 그러면 실형이나 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유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제 얘기하는 핵심 논리 두 개가 지금 말씀하신 하나가 위증교사니까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을 인정했다. 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건 이제 부수적인 논리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보면은 그때 판사가 그 이제 한동훈 대표 등에 놀리죠.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거기에 보면은 나온다는 거죠. 이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써 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위증을 뭐 김진성 씨가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꽤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있죠.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구속이 됐다는 거는 구속 단계에서는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판단할 때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드시 본안을 판단할 때 범죄는 유죄다라고 그 단계에서 확정됐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뭐 법조인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아는 얘기다. 자, 소명이라는 이거는. 네. 거는 한 50% 이상의 이제 증명의 그 부분을 보는 거고 형사 재판에서는 증명입니다. 구속 단계는 소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증명은 재판 결과인데요. 70-80% 이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봤을 때 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 구속 단계는 어느 정도만 입증돼도 소명됐다고 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나중에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거의 개연성에 가까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단계에서 법원에서 맞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명 단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차이 있게 봐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똑같이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두 분 말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된다는 건 이제 쉽게 그러니까 이제 비법조인들이 보기에 네.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한다는 건 약간 범죄 혐의에 대한 절반 정도의 인정. 맞네. 맞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같다. 판사가 맞는 것 같은데. 영장. 근데 재판할 때는 오 정말 맞네. 100% 증명하라. 80-90%, 70-80% 이상 그게 돼야지만이 유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월요일 날 재판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조사에서 야당 일각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 이거를 물어봤어요. 참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는 게 사실 놀라운데 조기 대선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네,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라는 응답, 그러니까 국민 이것도 이제 과반에 가깝게 5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6명 가량이 어쨌든 범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볼 것 같고요. 반대한다는 31%, 잘 모르겠다가 10%였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이게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뭐 전 세대에서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던 걸 보면 얼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가 서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지역별로 보면 이게 TK에서조차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부산, 울산, 경남 PK에서도 절반가량이 조기 대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조기 대선 반대하시는 31%가 이 마지노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TK 지역도 또 절반 이상이 좀 찬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소위 탄핵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정확한 표현인가 싶긴 한데 뭐 탄핵 트라우마라기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피로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네. 정말 이례적으로 내 인생에 한 번 정말 이거는 정말 탄핵을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나온 분들이 상당수였는데 보수 네. 유권자층 중에서 나왔다면 근데 이번에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여론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이념 성향이 다른 이제 집단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그 온도차라는 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감정이 또 다를 수 있다. 네. 그 박근혜 정권 때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크게 키워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악마화 이런 악마화. 거는 네.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강한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물론 저는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00%뭐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예. 요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일을 너무 먹고 싶어서 마치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소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서, 초밥을 너무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를 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죠. 예. 이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뭐 미비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난 너무 과일을 매일 먹고 싶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냐. 그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가용 근데- 차량을 너무 쓰고 싶어서 경기도지사 된 것처럼. 그렇죠. 이제 네. 근데 그런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 유권자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수 유권자 아주 강성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네.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데 이재명 정권 되면 정말 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TK 지역의 아주 강성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과일 먹고 싶어서 대통령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TK 지역 같은 요 일부 강성 보수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뉴스가 지금 요즘 끊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 국정 혼란이 뭐 명태균 씨 또 이재명 대표 선거도 있고 등등 좀 여러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 질문도 해봤어요.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언론사들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많이 받아 쓰실 것 같긴 많이 받았을 한데요.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누구 책임입니까? 국민 60% 이상은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하는 것도 놀라워요. 이렇게 네. 질문지에 답변지에 네. 부부 김건희 여사도 공동 책임이다 이거겠죠. 62.9%가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네. 특히 이것도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조차도 네. 윤 대통령 부부를 과반이 지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3%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고요. 네. 또 재밌는 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에게도 5.3%의 포인트가 이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이 3.5%인데 한 60% 이상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라는 거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혼란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그렇죠. 있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야당 대표잖아요. 뭐 책임이 그렇죠.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상당히 흐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변수는 이제 김건희 여사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든 예. 뉴스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혐의가 더 짙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 이 조사에 응답자의 62.9%의 응답이 사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응답인데 28.3%는 뭐예요, 이재명 이 대표 사람들은? 탓이다. 이재명 대표 뭘 하고 있는데?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군요. 그 보수층의 경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을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이 응답자 중에는 요 정도의 퍼센티를 차지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중도층에서도 사실은 중도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는 중도 싸움인데 중도에서도 61.7%가 윤 대통령 부부를 지목을 하고 있고 거의 중도층 뜻대로 간 거네요. 그렇다고 저는 볼 수 보면요.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보수층이나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70대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야당 쪽을 지목하거나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목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대별, 지역별 그리고 중도층 이제 젊은층 다 포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뭐랄까 지금 오늘 방송 혹시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모든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뭐 아내분이잖아요. 네. 아내이고 공적 인물이라고는 하나 법적으로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지냈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과연 누구 때문이며 그것을 용인해 준 사람은 누구
누구인가. 그러니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국정논란의 책임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어떤 생각일 것이다. 자, 끝으로 정당명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 지지도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예. 많을 것 같아서 여당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초반에 저희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게 이제 요 정당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네. 포인트고요. 민주당은요 지지율이 2주 전에 이어서 50%대를 또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절반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 내용과는 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50.3, 국민의힘 26.2, 조국혁신당이 7.3%, 아. 개혁신당이 3%, 진보당이 0.9%였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결집은 안 하고 있어요. 딱 저게 멈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부 이제 반등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하고 탈동조화됐던 게 극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그 않았습니까? 정도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기서 26.2%인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5% 선이었던 예.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게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조사였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아마 요 이전 조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 더 낮았을 거예요. 더 맞아요. 낮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5%포인트 차 막 이렇게 났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요게 극복이 됐다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을 때도 유지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실 네. 조금씩 계속 빠지거나 뭐 이런 국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면 여당에 대한 평가도 이 경향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제대로 못할 때 여당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바로잡지 못하는 국면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거고 여당 지지층이 그걸 좀 바로잡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그것도 사실은 이 맥락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정말 그 후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로 뽑게 된 그 과정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설명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환경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환경도. 어쨌든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도 한 100일 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을 뭐 노력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바로잡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뭐 반등하거나 뭐 결집이 더 일어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국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나는 보수인데 네. 이 보수 유권자층인데 아까 보면은 제가 잠재적으로 민주당은 싫어하는 마음만 막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도 한 이 조사에서는 35% 정도 가능할 됩니다. 것이다. 예. 잠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2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 네. 않습니까? 나머지 한 10% 정도는 내가 잠재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현재의 국민의힘은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체제로도 그거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폭주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박영식 에디터한테 그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조국혁신당은 자꾸 빠지고 있고 개혁신당도 그렇고요. 그 같이 한번 요거와 같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새빙선이 돼야죠. 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 아. 새빙선 같은 움직임의 어떤 동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네. 민주 진보 진영 사이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어쨌든 같아요. 우리가 예. 한 몸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너무 좀 따로국밥처럼 논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오늘 조사에서는 최저치를 경신했고 지지율의 상승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민주당보다 한 보 더 앞서 나가는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해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예. 국민들이 함께 좀 책임을 물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핵심이 칠불사 돼버렸어요. 회동과 이제 네. 홍매화 사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대선 경선 조작 의혹이라든지 네. 여론 조작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정당과는 그 정도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김민하 평론가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어떤 지지율 격차, 간극이 어느 정도로 유지됐고 벌어졌느냐의 문제인데 예. 2주 전에 갤럽 조사, 그러니까 17% 나왔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얼미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1야당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골든크로스를 해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시기가 빠릅니다. 빠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년 전, 3년 10개월 정도의 시기쯤 됐을 때 제1야당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과 붙고 그 이후에 오차범위 바깥까지 벌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년 반 만에 제1야당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대목은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조사를 한다는 한국갤럽에서조차도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진 지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네. 그런 대목을 집권 여당이 좀 유념해서 봤으면 알아야 좋겠다.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에디터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승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유쾌하게 시작해 보겠는데요. 공식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보신 이번 주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의전 참사라는 이야기, 아, 외교 그렇군요. 의전 참사 정말 문제 많은 대통령이다, 네. 대통령실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또 이번에 또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뭘까요, 진짜? 입장하는 장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통역 수행 요원이 네. 막 거기 보안 요원과 10초가량 몸싸움을 합니다. 왜 저래요? 근데 제가 다른 정상들 입장하는 거를 다 봤는데 네. 정상들만 입장을 하고 다른 뭐 수행원은 다른 길로 다른 통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상이 입장을 하니까 그렇게 뒤에서 따라오는 수행요원은 다른 길로 안내를 하려는데 이 통역 담당 수행요원이 레드카펫을 가로지르면서 왜 여기저기 저래? 왜 저러냐고, 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안에서 되는 바같이 밖에서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의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의전 비서관실 있잖아요. 네. 저걸 숙지를 해야 되고 저 통역 요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건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혹시나 네. 야 통역 넌 바로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되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 통역이 없으면 불안하셨을 그래, 가능성도. 그렇죠. 그거 알고는 무슨 보안요원이 막뭘 밀치고 막 들어가는 통역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저 끼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귀띔을 해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의 소통의 난맥상. 네. 그러니까 과연 조언이나 이런 보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의 부재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저는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 자꾸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부대 열중시하다가 똑같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해야지만이 이게 정리가 됩니다. 부대가 그걸 모르고 계셨던가 실수를 했던 그런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통역 수행 요원이 네. 그냥 현지에서 만난 뭐 그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이고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회 연설을 할 때 연설문에 대해서도 직접 마지막 퇴고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고쳐봐라. 그래서 마지막을 다 고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대통령한테 인정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말 옆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못 가신 분한테 들었는지 우리나라 대통령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혼자 계시는 영부인의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 여사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 대신 너가 옆에 있어라고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네.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예.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는데 결국은 안쓰럽습니다. 대통령 뒤에서 의전을 담당해야 되는 수행 요원이 이 몸싸움 끝에 대통령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저게 뭡니까? 뛰어나가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바로 화면이 넘겨집니다. 아, 엉망이다. 정말 좀 심각하고 저게 전 세계에 다 방영이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이 보신 또 눈여겨본 정치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 치신 게 좀 문제가 됐었죠. 골프, 예.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그것이 뭐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제 대통령실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방어 논리를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저기 한겨레가 모아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예, 내용이 좀 논쟁에 좀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면 1997년 IMF 시절 박세리 선수로부터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다. 예. 30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가 큰 성과를 이뤘을 때 국민들이 박쳤다. 박세리는 박세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시는 것도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또는 뭐 LPGA 100위권 내에 뭐 여자수 14명이 있고 PGA에는 4명이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 보기 플레이어라면서요. 치지도 못하는데 뭘? 뭐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 치시는 게 이런 거 비교가 되는 그 비가 됩니까?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뭐 대통령의 골프는 일반인의 여가 활동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골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다. 뭐 이제 대통령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평일날 술 마시고 주말에 골프 치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 이미지를 아주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맞지 않나요? 근데? 근데 이제 평일날 술 드시고 주말에 골프 치는 보도는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반대인가요? 평일날 골프 치고 뭐 주말에 술 잘 드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인데 아마 연습을 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8년 동안 안 하신 것을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냐.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어쨌든 골프 칠 수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거짓말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범이 나왔고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 뭐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변명을 하려고라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박세리는 우승자예요. 박세리가 IMF 시절에 큰 힘을 줬으니까 지금 뭐 IMF 시절이라고 자인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시는 게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한겨레는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는데 네,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골프 장면을 취재하는 기자는 왜 핸드폰,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뺏고
공용물, 건조물 침입죄로 그러니까요. 이거를 입건하겠다라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했습니까? 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 자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렇다면 이거를 널리 기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기자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쳐서 뭐 되면 쳤다,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날 일을 갖고 아니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하고 다음날 골프 치기도 하고 오물풍서 떨어지는데 골프 치는 게 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징계 먹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저기 신주면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이제 어쨌든 뭐 정권에서 구설수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뭐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인데 그래도 왜 저런 식으로 하지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그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누적이 되면서 이런 이래 생각이 얘기를 해버리면 뭘 해명하더라도 뭔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 있노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려요. 아 신뢰감 있게 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맞지. 기자회견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골프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3짜리가 고3 같이 일했다면서 고3짜리 골프 칩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우면은 그 취재를 널리 알려야죠. 알려야죠. 오늘도 골프 치러 갑니다. 오늘도 10시부터 17시까지 골프 치니까 기자분들 다 오셔서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힘이 되는. 예?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통령의 골프 일정. 네. 그럼 보도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무슨 바보라 오죽하면 합니까? 골프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을 한겨레에서 네. 쓰는가. 요거 야구 사진이죠. 네, 야구 야구 사진인데요. 가서 야구했던 네. 사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우리 골프 또 순방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순방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명태균 구속됐고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은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포항시 오늘까지 뭐 모평택 시장 뭐 온데에 다 나오고 공천 개입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 그러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들어오시면은 아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질 거고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사실은 그 전에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공천 개입을 합니까? 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이후에도 예. 아무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것으로 비추어. 네. 그러니까 아마, 공천에 예.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전문가입니다. 없는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전문가입니다. 검사 시절에 박근혜 해본 거는 다 안다 하잖아요. 검사 조사 해본 거는 네. 8년 구형을 했고요. 2년 선고를 받았던 실형 네. 선고를 받았는데 김영선이 공천 해줘라보다 더 정확한 공천 개입이 어디 어디 있을까? 있어요? 그거는 여론조사 한 것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입도 없어요. 정무수석실에서 그냥 했던 걸 갖고 와가지고 공천 개입한 거니까 네. 처벌해 버렸는데. 그래서 김영선이 공천 해줘라 이 정도의 파급력 있는 녹취가 뭐 공개되거나 그럴 경우에 언급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이 공천 해줘라 이 얘기가 나오자 윤한홍 의원이 그래도 명태균에게 거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육성 좀 공개해달라. 윤한홍 의원이 중간에 있는 모 의원을 통해서 명태균 씨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 구속을 이게 시키면 나랍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구속을 시키면은 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1시간짜리 녹취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어쨌든 윤한원 의원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거 결국 봤을 때는 뭐 성사가 되지 않아서 네. 뭐 구속은 됐는데 1시간짜리 녹취 언제 공개됐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그 김영선 의원 전 의원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공천 개입의 의혹들을 명태균 씨 얘기가 거의 다 맞아 보여요. 구속 딜까지 하고 뭐 하여튼 명태균 씨 하나면 다 풀어버린다고 하니까 보기를 하는데 문제는 특검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상황이면 특검법 거부할 명분도 처음에는 그나마 좀 있었는데 계속 그냥 막 거부해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거부하면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지금 이제까지 네. 대통령께서 하신 이제 태도에 비춰볼 때 네. 국정운영 방향이나 기조에 비춰볼 때 국민 여론을 별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보시기에 거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거부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라 사실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혼자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나 눈치나 아니면 무슨 액션이나 하다못해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전에는 논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없는데 뭐라도 냈는데 지금 그냥 막 거부해 버리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뭐 위헌이라고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예, 본인이 하셨던 걸 위헌이라고 말씀까지 하신 걸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큰 생각이나 아니면 고민 없이 거부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부권도 거부권이지만 인적 쇄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인재풀을 봤을 때는 또 똑같이 이상민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요번에 인적 쇄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적 쇄신이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적 쇄신이라 하면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이라는 자가 예. 작성한 게시글과 이 참 공교롭게도 진은정, 진영구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의 친모, 장모의 이름까지 그리고 딸의 이름까지 작성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이런 작성자들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 대표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갈아치워야 할 마당에 지금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 대표 후임 당 대표를 누구로 할지 이게 가장 고민이 아닐까? 이거 얘기 잠깐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한 땡땡 진 땡땡 뭐 주르륵 나오고 있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인간 드루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게시판에 일종의 악플을 난 거에 그렇죠. 가까운 일이라서 네. 자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거나 뭐 치명적인 스캔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그 사안의 특성상 이 그 국민의힘 당 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응을 매우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는 전제하에서. 예. 뭐 사실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본인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은 이제 억울하실 테니까 당연히 억울하실 테니까 대응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감찰을 하든지 뭐 이걸 수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그 가져오는 이 뉴스를 어떤 걸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네.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예. 이걸 가져왔는데 골프.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도망가는 그 장면이 봤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기자들이 지나가면 질문을 하는 건 이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강원랜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또 뭐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는 됐지만 대담은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도망가셨어요. 할 말이 없었나요? 막 뛰어가시는 도망가는 모습을 모습이 사진 예, 찍혔어요. 예, 그게 해가지고 네. 그게 그 언론 보도로 돈 게 아니라 동영상 자체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발생하고 이거는 뭐 개인정보 때문에 묻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 않겠다. 네. 조사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뭐 그래도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어라고 생각할 사람도 좀 이상한데? 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응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봤을 때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 당 대표는 나와서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밖에 나와서 이게 단순 악플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네,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영상으로 네. 보면 더 리얼합니다. 예, 뛰어가는 모습이 예, 나오거든요. 막 달려갑니다. 요리조리 피어가면서 네, 경보인가요?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설마라는 뭐 상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언론에 보여지기 위해서 연출됐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 어깨라든지 뭐 몸에 부피를 크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 네. 노력들이 시도되면서 그게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 뭐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게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당대표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김종혁 최고께서는 뭐 한동훈 당대표를 엄호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냐 그렇게 했겠냐라고 하는데 그런 말로는 통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친윤 쪽 특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 강합니다. 뭐 인간 드루킹 가만 안 놔두겠다. 네. 난리를 뭐 지른정 변호사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니라,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원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고 있죠. 예, 그 집회가 이제 거의 국회까지 몰려가서 다시 집회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뭐 그 정도의 용어가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게시판 그리고 이제 놈이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네. 거의 이제 욕설처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욕설로 퇴진하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몰두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 몰두하는 게 뭐냐면 TF팀을 만들어서 처음 들어봐요. 재판 지연 방지 TF팀. 야, TF. 이게 뭔가 싶은데 이 이재명 대표 아마 2심 선고 빨리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예. 일단 뭐 재판 지연이라는 재판을 빨리 받을 권리는 네.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빨리 판단해서 사법 절차를 종료짓고 빨리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예. 권리인데 그 예. 당사자의 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검사들이 이거를 사실 법정에서 검사가 더 많이 주장을 해요. 네. 이게 실무상 이제 다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기소되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모든 걸 쥐고 있고 네. 변호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증거 받아보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한테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검사가 변호사한테 시간을 안 주려고 재판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일들이 그렇죠. 벌어집니다. 예. 이 케이스도 그런 건데 예. 이제 제가 가장 긴 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대정동 들어갔는데 2주에 재판을 하루 종일 3번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도 사실은 죽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2, 3일 하루 이틀을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계속 거기 가 있죠. 예, 근데 네. 그게 재판을 그렇게 오래 하려면은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거 한다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재판 초기에 그 말을 했어요. 재판 검사가 계속 얘기를 해서 검사가 어쩌고 얘기해서 당신들은 월급을 받는다 이거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은 그만큼 일을 못 한다. 네. 우리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예, 죄송한 얘기죠. 변호사들은. 네. 그 대장동 기록만 20만 페이지인데 네. 줘놓고 빨리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읽을 시간은 줘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재판장도 그 이상은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외부에서는 계속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변호사 쪽에서 계속 재판을 끌어서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증인 신문이 많은 거잖아요. 이 네. 증인 신문이 검찰 측 딱 신청 검찰이 증인이 뭐 제가 듣기로 몇백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이제 요새 제가 하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면 증인을 줄이세요. 네. 이게 필요한 증인들 다 아니지 않냐. 네. 그러면 절대 양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백현동 사건도 있습니다. 네. 백현동 사건이 아직 들어가려면 멀었지만 백현동이 지금 기소가 된 지는 꽤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증거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기록을 안 보여준다면서요? 기록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선거법 사건도 네. 백현동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등사를 안 해줘서 1년 넘게 등사를 안 해줘서 제가 등사를 계속 요청했거든요. 어쨌든 네. 이제 확보는 해야 되니까요. 소송이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일부러 안 보여주나? 관련이 있어서? 예.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이 뭔지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정작 검찰이 자기들이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 또는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1년 넘게 등사를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어젠가 지금 우리가 넣었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네. 복사 안 한다고 또 이의를 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 진짜 엄청 끌어서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또 이 선거법 사건은 자기 좋은 결과 났다고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고 이게 어느 장단입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판 지원 TF라는 걸 만들어서 재판의 진행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겠다. 네.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법 선고 나기 전에도 이거 생중계해라. 생중계하라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고 네. 마치 이제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뭐 공개 자체를 뭐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그런 식으로 또까지 발언을 하고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예. 2년. 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한 게 아닐까? 예측하지 않았으면은 생중계를 하자.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청을 뭐 그냥 돌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생중계를 했다가 무죄 선고가 났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 선고가 났다면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생중계하자 그랬다가 완전히 역풍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위증교사 25일 날 선고 이것도 지금 생중계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부 성향상 제가 이제 네. 형사 3부는 이제 그 재판부가 대장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잘 알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주일에 2번까지 매번 보겠네요. 보는 분이라서. 네. 근데 이 재판부 스타일상 아마 중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렇겠죠. 것들에 대해.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재판장의 그러니까 판결 선고하는 재판장의 얼굴을 모두가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갖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판의 결과까지 미리 알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TF 사실 재판 지연된다는 문제 때문에 계속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계속 네. 공격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청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 식의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막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하면 판사들도 사람이라서 네. 엄청 압박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익숙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당이 주장을 해서 생중계되는 쪽으로 만약에 밀려서 가면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거야말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다. 아. 심지어 예. 본인이 위증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 글쎄요. 위증을 본인이 했다라고 할 정도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녹취 전체를 틀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까지도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위증을 했다 본인이라는 사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이 다른 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과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까지 본인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재판부에서도 주장하면서 난 이거 위증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이거를 꼼꼼하게 깨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쎄요 이번에도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요소는 많이 있다. 아하. 네. 자, 마지막으로 25일 판결은 좀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요?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그 사건도 제가 직접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갔고 좀 얘기를 들은 건 있는데요. 어쨌든 법리적으로 제가 들은 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공직선거법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하는 얘기지만 무죄 유죄를 떠나서 재판부가 법대로 정당하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 변호사들이 바람이 다 딴 게 없어요. 엄청 원하는 판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안 법대로 해주시니까.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대로 판단을 구한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공세적인 생중계하자, 이 두 번째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판결에도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런 복선을 깔아두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뭐 사실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중도층에서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심지어 뭐 보수 논객 정규재 씨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재판 결과를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도 또 그런 비판은 더 세질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를 하시면요,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에 한 번만 붙이기를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 하루 5번 참여할 수가 있고요. 1,000 통통코인씩 총 5,000 통통코인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먼저 해보죠. 정치적 고비 때마다 무속인 조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별로 놀라는 국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하지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무속인 조언을 받았다는 예. 건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죠. 불법적인. 받아도 되죠. 뭐 예, 어때요? 하긴 하는데 다만 그 예. 사이에 무슨 청탁 거래가 있었는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 중에 이를테면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역의 것이고 이렇게 뭐 무속인을 만나서 뭐 조언을 받았다든지 나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든지 이런 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니까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불법적인 것과 그 뭘 물어봤다라는 것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보도 자체가 그 무감각하게 반응하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재밌던데요. 그래서 재밌게 보셨군요. 이 기존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제 불법적인 영역에서 있어서의 처벌의 대상인 수사의 대상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쉬어가는 코너 가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네. 대중적인 반향이 처벌해라 네. 뭐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까지 가기는 이거 애초부터 처벌할 어려운 수는 일은 없죠. 무속을 아니었. 저희 어머니도 있는가. 무속 보는데 네. 뭐 뭐라 할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누구나 하는 거기 네, 뭐할 때문에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대한 마음으로 쉬어가는 코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아닌가. 문제가 이 명태균 씨가 뭐 안전뱅이 네. 주술사다 뭐 이러면서 그걸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명태균 씨하고 거의 뭐 2,000통 이상의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교회나 목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이제 불쾌해야 될 불쾌하십니까? 해야 될 이슈인데 네. 왜냐하면 자기가 막 무당한테 내 성경 읽어주는 여자야 뭐 이랬잖아요. 구약도 다 암기하고. 예, 그렇다고 했는데 무속인의 그 조언을 계속 받는다. 음흠.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목사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 다른 때 같았으면 난리를 치고 들고 일어났을 텐데 예, 이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선택적인 분노 목사들의 저는 이게 더 뭐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네. 이 무속의 그러니까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네. 종교가 좀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뭐 누군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했는데 맞춰버려. 그러면 점점 거기에 그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도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떤 뭐 그걸 그 뭐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맞았으면 계속 이게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또 무속의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과 윤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좀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면 이번 남미 다자외교 순방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가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얘기도 따르면 올해 안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럼 내년에 또 하겠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 명품백 사건 이후에 네. 그 계속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계셨고 총선 전까지 이게 자중의 행보를 어쨌든 한 간에 6개월 정도 그죠? 안 보였죠. 나왔죠? 예. 그러다 이제 뭐 저와 관련된 보스턴 살인이 돌아오면서 활동을 재개하셨다가 다시 문제가 돼서 이제 다시 은거 모드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기본적으로는 겨울에 활동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기존에도 이 패턴을 보면요. 대선 전에 뭐 곰이야? 대선 전에도 이맘때쯤 돼가지고 10월 11월 돼가지고 이제 내조에만 충실하겠다는 기자회견 하시고 자제하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도 뭐 다시 등장 안 하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등장하셨고 명품백 사건 이후로도 좀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지만 150여일 만에 끝내주고 요번에도 이제 공식적인 행보를 자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내년 꽃피는 봄이 오면 봄까지는 안 또 할 이제 것이다. 참지 못하시고 네. 아마 활동은 재개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까지 안 하고 봄부터 다시 또 재개할 것이다. 겨울잠이네요. 겨울잠. 사람 그런 패턴이 있어요. 아, 뭐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좀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게 문제긴 한데 그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거부권을 또 행사할
당연히 당연한 겁니까? 뭐 기자들한테도 네. 어떤 사과를 하셨어요 하니까 무례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기자는 묻는 직업이고 그리고 그나마 좀 뭐 하나 제대로 물어봤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무례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럼 뭐 이거는 뭘 무례를 자꾸 그래 무례 예의가 없는 게 뭐 뭔지 모르겠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 더 예상을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저는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 시사 지금 우리나라 시사를 다루는 분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 네. 답이 없는 일을 계속 무한 루프, 무한 반복, 하고 그래 하는데 분노하고 좌절하고 정말 또 답이 없는 질문 하나 우리 스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재표결하려면. 네. 어떻게 예상합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최근에 그 1심 판결 때문에 이탈표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결될 겁니다. 부결이다, 이것도. 그 3분의 1을 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만 그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게 통과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극한 대립에서.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로 나누어서 네. 자기의 생각과 소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진영이 무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년도 통과는 어려운 것이다. 금년도에는 이게 통과가 안될 것이다. 이럴 때는 우회 전략을 써야 돼요. 아, 뭐죠? 그래서 이 특검법으로 서로 정면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회 전략을 쓰면 그 돌아가신 DJ 대통령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예. 아마 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아마 나올 건데 아마 금년도는 아닐 것이고 내년도 또 서울의 봄이 오고 나면 그때쯤 되면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 대한 마지막 승부가 한번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법이 대치 국면이고 뭐 올해 안에 끝나긴 쉽지 않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또 국면 탄핵 국면인데요. 이 탄핵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어제 탄핵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은 또 추진이 되고 이게 또 막 200석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도 뭐 특검법처럼 똑같아요. 200이에요, 다. 네, 다 뭐 3분의 2거든요. 다 같은 선상에 네, 같은 똑같은 맥락에 내용이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선거 때 그때 딱 얘기했잖아요. 그거 200석 안 됨으로써 네. 다 이런 일이 발생할 네. 것이다. 뭐 저도 이제 그 전에 기억 뭐 총선 이후에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이제는 뭐 없다 2판 4판이다 네. 했는데 그 뭐 2판 4판도 되지도 않고 네. 계속 답답한 정국으로만 가고 있고 그 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잘.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 할 거고 뭐 그 당연히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건 지금 검찰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돈 문제 없이 혹은 뭐 자신의 문제 없이 그렇게 정치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또 그 뭐 검찰의 뒤에 검찰을 등에 업고 네. 자기가 이제 만약에 뭐 찬성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힘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온갖 수모와 뭐 공격을 다 감수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참 확 쏠리지 않은 이상은 네. 그래서 스님께서도 오래 넘겨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참 답답한 정국이 계속 탄핵도 같은 맥락이고 결국은 다른 정당이 국민의힘 여당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이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여당 상황은 조금 요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뭔가 치고 나가는데 뭐 곤란한 게 있어요. 당원 게시판 한시 진시 뭐 글 쭉쭉 나오고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쉬어가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뭐 좀 댓글 좀 달았다고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욕 좀 했다고 그게 뭐 당 대표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네. 그 소위 저울에 놓고 그 죄의 경중을 달아보면 뭐 좀 뒤통수 극적 네.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더 위험한 것은 이제 저게 들켰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뭐 뒤에서 뒷담화는 할 수 있는데 들켰잖아요. 근데 저게 들킨 과정이 제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원래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진땡땡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게 뭐 웹상에 오류로. 뭐 기술상의 오류로 그 공개됐다는 그 기술상의 오류라는 말이 전형적으로 누군가를
소위 엿먹이기 위한 골탕 먹이기 위한 작전으로 누군가 그걸 풀었겠죠. 아하. 그렇지 않고선 저게 드러날 수 없는 일인데, 이를테면 그 문재인 정권기에 있었던 그 드루킹 사건은 약간 예. 다릅니다. 그거는 예. 뭐 무슨 기술적인 뭘 동원해가지고 킹크랩이라는 걸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다른 것과 이거는 그냥 그 화장실 낙서처럼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기술적인 오류를 빙자해가지고 이걸 공개시켜서 함정에 몰았다는 거는 예. 반대파의 아하. 한동훈 대표 입장에 이건 반대파의 준동이다. 아하. 그래서 저 내부의 그 갈등, 기술적 오류를 핑계로 저런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위 색출 작업에 들어가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친윤 또 반대 한동훈 대표 진영에서는 공격이 매서워요. 그러겠죠. 뭐 그러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거의 네. 없지 않았습니까? 뒷담화 하다 걸리는 걸리는 거 없죠. 어디 걸립니까? 뒷담화는 뒷담화로 끝나야죠. 걸리면 사실은 망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 못 지금 들죠. 한동훈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좀 쫌스럽다 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장인하고 이게 사돈지간끼리 같이 올린다. 이것도 네. 전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똑같은 시간에 아유 사돈어른 저도 이제 욕설 써놨으니까 곧 올리십시오. 저도 올리게 이게 지금 됐다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아니 한데. 저는 예. 처음에는 혹시 한동훈이 일종의 자기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전국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페이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진시 한시씩 다 올라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상황이 놓치면 왜냐면 올라오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동훈이 어떤 스타일인지. 네. 아무튼 뭐 걸리는 게 있다. 자기한테 불편하게 한다면 무조건 다 고소하잖아요. 네. 근데 안 해. 예. 그 제가 뭐 다른 어떤 방송 보니까 그 취재한 기자가 네. 자기가 당원 게시판 들어가서 다 실제로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거의 99%다. 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누명을 벗겨줄 테니 나를 고발을 해라. 네. 하는데도 안 해. 못하죠. 예.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잘합니까 이게 짜잘하고 찌질하고.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그렇게 통이 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요. 그 욕설을 들었던 뒷담화를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과연 끝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이 악플 달면 되죠. 악플 달지 않고 대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플 달다가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악플 달다가 걸린 사건은 소위 그래 경찰 수사를 해라. 네. 그 검찰이 기소해도 처벌되지도 않고 뭐 최대한 막 지도가 악플을 달았다라도 뭐 벌금 10만 원, 20만 원, 네. 30만 원 나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사건 아닌 것 같고요. 뒤통수 서로 극적이면서 서로 악플 달면서 싸우면 되는 것이지. 네. 이게 전반적인 뭐 당이 쪼개지고 뭐 당 대표가 물러나고 뭐 대통령이 전반적인 보복에 감행할 사건은 아니지 않은가.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이런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세 명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으면 뭐 약불로 치부해 버릴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내가 약불했다고 뒷담화 쳤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 저는 있다고 역사적으로 보거든요. 보면 장현찬 전 최고위원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복심같이 지금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고발해라. 내가 지금 진은정 변호사 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전쟁도 네. 무슨 큰 이슈로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하다가 그냥 서로 싸우는 것 같다가 그냥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뭐 저는 스님의 견해와 좀 달리 네. 이거는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 예. 근데 물론 알겠습니다. 이익으로 뭉친 집단들이기 때문에 뭐 서로 어느 지점에서 합의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상황 자체는 이 국민들이 볼 때 이 뭐 하는 놈들이야. 이제 이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월 동안 치러졌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카톡이 공개됐습니다. 뭐 답변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스마트폰이 물론 예. 사회현상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문제는요. 자꾸 걸려요. 계속 걸려요. 체리 따봉 걸리고 다 걸리고. 근데 이거 안 걸렸으면 아무 문제 안 아닌데. 걸리면 뭐 뭐라 합니까? 안 원래 나가죠. 뭐
기본적인 인사청문회에서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기, 네. 예, 답변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대응 정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예. 할 수 있죠. 답변하기 이건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의 문제인데 이것도 악플 달다가 걸린 것처럼 걸려가지고 아유. 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답변하지 말자면 그 자세에 대한 문제, 적임자로서의 그렇게 대충 답변하면 되냐라는 질책의 대상인 것이지 네. 이 카톡 했다고 전부 잡아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다만 그 여기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모르지만 거- 계속 이런 것들이 걸려서 공개되고 있다는 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걸리지만 저 첨언을 좀 한다면 엄청난 녹음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목소리까지. 사실은 좀 이게 녹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화할 때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네. 하면 다 녹음되고 메시지는 다 증거 보존되고 하는데 이 모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메시지 촬영된 거 아니면 녹음된 거 디지털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디지털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그동안에 이 대통령이란 분이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음흠. 그냥 뭐 내가 뭐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속 돌아가는 일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싸움이니까 네. 그걸 인정하지만 이 싸움 자체가 너무 저급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가 내놓기도 민망한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 제가 이제 아까 극한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요즘은 진짜 뉴스 들여다보기가 싫어요. 이 뭔 짓거리냐 이게. 예?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낙이 없습니다. 별로.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다자외교, 에이펙, G20, G20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두 분도 뭐 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혼자 갔어요. 김건희 여사 네. 없이. 총평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이펙 G20A가 뭐 정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거기에 가서 무슨 성과가 대대적으로 있거나 그렇죠. 예 무슨 뚜렷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실수가 있어가지고 예. 실수가 자꾸 있어요. 네, 실수가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자기 객관화 내지 조직을 객관화시키는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통역관이 갑자기 같이 가다가 보안위원회 제지를 받는데 물론 이것도 그 전에도 흔히 대통령의 정상회견 중에 그 경호실끼리의 충돌이라든지 뭐 그런 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상당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생중계하는 장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자기 중심적으로 객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서로 합의된 선을 넘어서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충우돌형이라는 것을 계속 돌출적인 것이 발생된다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다자외교 하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저도 좀 안 좋지만 이것만 눈에 띄거든요. 딴거 기억날 게 총평을 없죠.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 망신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아니 근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보안 요원들이 저렇게까지 아니요, 하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네, 그렇죠. 저 왜 끼어듭니까? 아니 저기? 대통령이 있는데 저기 왜 저렇게까지 말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문제인 거예요. 보안 요원도 보안 요원이지만 통역 저 사람이 왜 대통령 옆에 붙으려고 앞서는지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안요원은 본인들의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테고 네. 뭐 우리 저기 뭐 통역 비서관인 것 같은데 네. 아마 뭐 대통령이 좀 언어가 딸리니까 무조건 옆에 붙어 있어라 뭐 저도 이렇게 그럴 생각이 좀 들어요. 있었나 보죠. 그런 네, 오더 같은 네. 게 있었는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의 사유화를 말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조직의 사유화.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다 최고의 엘리트여야 됩니다. 생각하지 사실.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처음이 아니고
나가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저런 문제가. 그렇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코마너 컨텐츠 출신의 사람들, 김건희 중심의 아주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저런 일을 계속 벌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 같으면 저렇게 나갈 때마다 저런 일이 벌어지면 예. 야, 이씨 좀 창피하다. 좀 그만 좀 해라. 좀 똑똑한 놈들 없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단도리라도 하든지 그럴 텐데 단속을. 스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는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네. 일단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코바나 코네가 좀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저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해가 안 장면이에요. 되죠? 왜냐하면은 예. 그 영상 보면은요, 저 통역관을 경호위원들이 완만하게 3차례에 걸쳐서 이미 제지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 사람이 맞아요. 그 피해서 계속 X자로 예. 레드카펫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 사람이 엄청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지시가 떨어졌다고 지시가 볼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 앞으로 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의식의 과잉이 지금 저는 이제 이거를 같이 연결하기는 좀 그런데 대통령 그 행사 부대 행사할 때 부대 열중시ot 안 하는 거, 네. 전 저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의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전 자료들을 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대통령 처음 하기 때문에 군인 아닌 사람, 우리 그렇죠. 뭐 군조 목사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소령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대충은 알지요. 제병. 아니, 우리도 다 지휘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이걸 보고 요럴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는데 제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이런 의전을 공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니 그런 저거는 막연한 아무리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고 해서 통역관이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 옆에 그거잖아요. 가지 않거든요. 무조건 나 옆에 붙어라. 말만 듣고 한 거 아니냐. 네. 아니 저 사람이 뭐 초등학생이니까 엄마 손 놓지 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경호실에서 제지를 3차례나 만만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갔다는 게.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그런 의전조차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수준이 그게밖에 안 되는 저는 인간들이 이게 그 개인의 통역 비서관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저런 고집불통은 외교관이 되지 못하거든요 하면 안 원래. 돼요. 그 아직 이렇게 이해가 안 막는데 되네. 왜 끼어들은 막 그 들어갑니까? 외교라는 건 굉장히 서로 완곡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네. 했다는 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거 저게 윤석열 요번 예. 총평이 저걸로 총평이 나왔어요. 저거예요. 맞아요. 저거밖에 기억 안 나요? 자, 그래도 요거 하나 윤석열 대통령 그 기조를 좀 말씀을 우리 스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면전에다가 북러 공조를 비판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외교에 맞나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용기 있는 분이죠. 용기입니까 이게? 용기라고요? 러시아 러일 전쟁 이후에 네. 혹은 러시아가 그 구한 말에 조선에 대한 탐욕을 또 드러내는 일러 전쟁으로 할 겁니다. 아마도. 뭐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 늘 소극적이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러시아 면전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아주 용기 있는 행위이자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저 사건을 외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풀릴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그 북한과 관련되어서 북한과 관련돼서 완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대북 카드를 계속 만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대북에 대해서 좀 더 강경책을 더 수위를 높여가기 위해서 아마 러시아 면전에다가 대고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번 짚어보시죠. 와, 지금 벌써 10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그 미사일, 제공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쐈습니다. 타격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핵교리 이제 낮췄다 그럽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지원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 생기는 상황.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맞을 때쯤에는 조금이라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이었죠. 그렇죠. 막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땅도 더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전쟁이 끝나긴 끝날 것 같으나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무슨 뭐 3차 대전 준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다가 커지는 나을 수 일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푸틴이 진짜로 뭐 핵을 사용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리를 맞추는 네, 정도.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것도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을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은 맞다. 그렇지만 그러나 또 혹시 모른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도 한번 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사건이 예상되는지. 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확대해준 이유가 북한군의 참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서방 세계 이른바 유럽과 미국이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다는 증거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예. 이를테면 뭐 우크라이나 발이라든지 한국 국정원 발,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쿠르스크는 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파병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빌미로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 주는 걸 승인했다는 것은 저는 볼 때 굉장히 서로 위험해진 순간에 왔다. 그쵸. 그래서 아차 하면은 저는 푸틴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성격을 보면 내전에 개입한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내전에 개입하고 있는 것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은 이야기가 다른데 네. 이제 본토 공격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서도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단 미사일 날라갔기 때문에 보복 행위가 조금 더 강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좀 반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념. 그러니까 저 공산당 빨갱이. 뭐 대한고. 우크라이나도 공산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러시아가 나쁜 놈들이고. 러시아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네. 힘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미국 큰형님, 일본 작은 형님이 있는 힘을 한 숭상하는. 러시아 저것들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게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그게 가장 염려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고품격 스터디타임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